그러면은 뭐 전공에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안전공학과라는 게 있지만 안전공학과에서는 굉장히 그 브로드하게 그 수업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공학과 아니더라도 그 현재 계신 데서 EHS 업무를 맡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화공과를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방화공학이라는 걸 전공했어요. Fire Protection Engineering을. 그래서 그게 그 당시에는 미국에 두 군데 있었어요, 대학이. Fire Protection Engineering 가리키는 데가. 하나는 제가 나온 WPI라고 그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워스터 폴리텍 인스티튜트라는 데서 제가 석사학위를 했고, 또 메릴랜드라는 데서 그 코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메릴랜드 대학에서는 주립대학이죠. 메릴랜드 주립대학에는 석사학위는 없었고 학사학위만 있었어요. 그래서 두 대학의 특징을 보면 메릴랜드 쪽에서는 실제로 설계하는 그런 그 엔지니어들이 많이 배출이 됐고, 제가 나온 WPI에서는 그 석사 코스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언더는 굉장히 다양했었어요. 화공, 전기, 기계, 전자 뭐 다양했었는데, 심지어는 그 공학이 아니고 그 문과 쪽의 사람들도 와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특성상 엔지니어링 대신에 컨설팅 업무를 주로 WPI에서 나온 사람들은 컨설팅 업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에 온 다음에 그 회사에서 미국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PLC라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의 캐리어 패스하고도 좀 참고가 될 만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지사장을 하다가 인제대학이라는 데를 갔어요. 그래서 그때는 산업보건학과만 있었는데 제가 감으로써 산업보건안전학과로 이렇게 그 명칭을 바꾸고 그 인재 양성을 좀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서울대학교로 와서 그 화공과 내에 신기술연구소의 연구교수로 있으면서 제가 나온 WPI랑 그 연계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WPI SNU 해서 그 방화공학 프로그램을 그 50%는 롱 디스턴스로 하고 50%는 현지에서 강의하는 식으로 해서 한 30명 정도의 그 졸업생들을 배출을 했어요. 지금은 프로그램이 끝났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배출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그 활약을 하고 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방화공학과가 소방학과라는 이름으로 제가 한 80개 시다가 그만뒀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학과 수보다 더 많은 그 학과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어요. 이제 소방방재청이 생기면서 그런 그 아주 진기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사실 환경공학과도 마찬가지였었답니다. 옛날에 그 환경공학과 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환경청이 생기면서 엄청난 게 그 학과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 감소되는 그런 그 추세로 이어졌어요. 저는 현재는 그동안에 이제 그 해외에서 주로 잡을 하다가 프로젝트를 하다가 한국에 온 지는 이제 3년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한 프로젝트는 말레이시아의 그 페트로나스라는 국영 석유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싱가포르 근처 동네의 이름이 조호바르인데, 조호바르 근처에 래피드 프로젝트라고 그 상당히 큰 규모의 정유와 페트로케미컬 플랜트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PMC 오피스에서 감리사업단에서 EHS 리드 엔지니어를 하다 왔어요. 이제 그게 이제 경력의 끝이고, 해외 경력은 한국에서는 독일계 회사 TUB라는 회사에서 기술 고문을 일하다가 현재는 그 대한산업안전협회에 그 기술개발실 고문으로 지금 그 일주일에 3일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과거 얘기 들춰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은, 제가 PMC 그러니까 그 래피드라는 프로젝트에서 일을 하기 전에는 EHS 부서가 스텝 부서였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 이제 그 PMC 오피스에서 EHS 책임자로서 일을 할 때 보면은 제 사인이 안 되면은 건축, 전기, 배관, 뭐 토목 하나도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코어예요. EHS가 딱 가운데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인을 해야 뭐든지
시작을 합니다. 뭐 퍼체이스도 마찬가지고 설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실과 더불어서 하나 더 놀란 사실은,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는 그 풀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안 했어요. 소방이나 뭐나. 왜냐하면은 리스크라는 게 이제 그 사고가 날 확률에다가 사고 나는 크기를 곱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frequency에다 severity를 곱해주는 건데, 그 severity는 상당히 그 실험식에 의해서 계산이 돼요. 여기서 풀파이어 나면은 저만큼 떨어진 데서는 얼마나 그 radiational heat flux를 받을 거냐 하는 계산은 금방 됩니다. 많은 실험에 의해서 입증된 실험식에 의해서. 그런데 그런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는 게 그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20, 30년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뭐 그게 4차 산업의 빅데이터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빅데이터에 의해서 각 산업별로 사고 난 사례들이 그 유형별로, 기계 종류별로, 그 다음에 사이즈별로,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조건별로 해서 다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상당히 정확해요. 그래서 컴프레서에서 사고 리크가 될 확률 뭐 이런 것들 금방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놀란 게, 피드 때 QRA 한 거가 피드 때에서도, 그러니까 피드라는 건 뭔지 알죠?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링 상태에서 컨셉 설계할 때도 그 QRA 한 걸 가지고서 레이아웃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건물의 프로텍션도 결정하고 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게 디테일 디자인으로 넘어가면은 또 한 번 또 QRA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온 자료를 갖고 설계 자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란 게, 야, 전에는 그냥 컨시퀀스 어널리시스만 했는데, 그것만 해도 와 그랬는데, 이제는 뭘 하냐면은 프리퀀시까지 해서 그 리스크 베이스로 디자인이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변해가는 그 상황을 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사실은 소방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같이 했어요. 그 안전 쪽에는. 그래서 하나의 그 지금 변하고 있는 추세를 하나 말씀드리면, 지난주에도 제가 인도네시아 나이키 공장 가서 세이프티 컬처에 대한 그런 그 컨설팅을 조금 하고 왔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리스크 베이스드 싱킹으로 바꿔야 돼요. 그 위험 기반의 사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는 게 그 세이프티 컬처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IS 45001이 뭔지 아세요? 그 IS 45001은 헬스 앤 세이프티에 대한 국제 규격이에요. IS 9001은 아시죠? 그건 뭐예요? 품질. 14000은 뭐예요? 환경. 그 다음에 45001이 뭐냐면은 그 헬스 앤 세이프티예요. 보건과 안전. 거기에 대한 국제 기준이 정해졌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정말 놀랍게도 그 CCPS가 어딘지 아세요? Center for Chemical Safety라고 미국 화공학회의 산하 조직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책, 우리 프로세스 세이프티에 관련된 많은 책들을 쓰고 하는데, 오늘 강의하는 것도 사실은 대부분 그 CCP에서 나온 그 제목도 똑같아요. Fire Protection for Hydrocarbon Processing Plant. 그거를 제가 많이 레퍼런스를 했어요. 그래서 CCPS에서는 2007년에 그 미국에서 이제 그 공정안전관리라고 프로세스 세이프티 매니지먼트에 대한 법규가 그 전에 한 2004년 전에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미국의 이제 연방법이라고 그 지방법하고 연방법하고 크게 나누면 이제 시조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오샤 1910-119라는 그 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공정안전 관리에 관한 법규였었어요. Process Safety Management. 그런데 한 4년 운영하다 보니까, 3년 운영하다 보니까 이 사고는 계속 나는데, 사고가 난 공장 가서 왜 사고가 났냐고 조사를 해봤더니 그 만들어 놓은 법규를 지키질 않았다 이거예요. 우리도 산업안전보건법 49조 2항에 의해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공정위험 분석 해가지고 그 해잡 스터디도 하고 막 하는 게 그 법규에서 요구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그 인허가 받기 위해서 그런 것들 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전 관리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활용되는 사례를 별랑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오디트를 많이 다녀봤는데. 그래서 CCPS에서는 뭐를 만들었냐면은 Risk Based Process Safety, RBPS라는 걸 만들어서 제가 그 작년에는 RBPS에 대해서도 강의를 했었어요. 여기 EDRC에서. 그 RBPS를 만들어 가지고 Risk Based Process Safety Management를 했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그 Process Safety Management의 엘리멘트가 12개였는데 RBPS는 20개예요. 근데 ISO 45001 보니까 그것도 20개인데 똑같아요. RBPS에서 요구하는 거하고 지금 ISO 45000에서 요구하는 거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그 변천사를 좀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키는 뭐냐면 ISO 45001이 다른 거랑 그 오샤스 18001은 이제 볼런터리 코드예요. 그래서 오샤스 18001을 우리나라에 또 K 하나 더 붙여가지고 코샤스 18001을 해서 그 다들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 ISO 45001을 해야 돼요. 우리가 ISO 왜 지킵니까? OECD 국가라서 지키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물론 거기에 대한 그 오블리게이션도 있어서 하긴 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수출 주도국이잖아요. 수출해야지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인구수가 적어서. 그러면 수입할 때 다 ISO 9001을 만족해라, 14001을 만족해라, 45001을 만족해라 하는 거를 조건으로 달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수 위주의 공장은 조금 뭐 생각을 안 하고 있지만 수출에 민감한 공장들은 지금 벌써 다 준비하고 있어요. 지지난주에 그 통과가 됐거든요. ISO 45001이.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장으로도. 그래서 거기서 크게 이전과 오샤스 18001가 틀린 것은 뭐냐 하면은 리스크 어세스먼트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스테이크홀더 범위가 넓어집니다. 여러분들 스테이크홀더가 뭔지 아세요? 이해 당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가 될 수도 있고 주민들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플로이가 될 수도 있고 다 스테이크홀더들이에요. 그 스테이크홀더들이 넓어지면서 그 스테이크홀더들한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거에서도 왜 보고서를 낼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요구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식당 가면 왜 옛날에 다 막아놓고 안에서 청소도 안 하고 그래서 뭐 비위생적이었지만 요새는 어떻게 해요? 다 턱버리고 유리창으로 딱 해서 다 보이잖아요. 주방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공장 내에 존재하는 위험을 평가를 해서 우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 하는 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큰 그 차이점으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리스크란 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제 리스크를 꼭 알아야지 사는 그런 세대가 된 겁니다. 지금 한 3분의 2도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서론을 좀 하고 시작할게요. 자, 그래서 크게 보면은 우리가 안전을 보면은 테크니컬 세이프티가 있고 그 다음에 BBS라고 하고 Behavioral Based Safety. 이건 뭐 높은 데 올라가서 떨어지지 않고 협착사고 안 나고 뭐 이런 거를 BBS라고 그래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기술 안전과 행동 위주의 안전. 자, 여기는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내 분야는 아니에요. 그런데 테크니컬 세이프티를 그럼 들여다보면 얘가 뭘로 구성이 되냐면 공정에 없는 그 공장은 없잖아요. 단순하더라도 공정은 있어요. 오늘은 이제 그 석화연료를 공정에 사용하는 공장에서의 안전을 다루는 거지만 아무튼 프로세스는 다 있는 겁니다. 그죠? 짜장면을 뽑더라도 프로세스는 있는 거니까 공정은 다 있어요. 그래서 공정 안전이 한 꼭지를 차지합니다. 이건 프로세스 세이프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로스 프리벤션. 요 로스 프리벤션이 뭐냐면 오늘 하려고 하는 파이어 프로텍션이에요. 또 한 꼭지는 뭐냐면 리스크 매니지먼트.
우리나라만 아직 법규에서 그 위험 관리를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지침서를 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지금 방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그 리스크 베이스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건 또 다른 주제로 안전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해서 제가 또 강의를 하는 게 있는데 뭐 시간이 나면은 그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 법규 위주의 그 안전관리는 뭐를 해라 말아라예요. 예를 들어서 뭐 초고층 건물에는 뭐 30층마다 피난안전구역을 만들어라. 또 스프링클러가 있으면 3,000제곱미터마다 방화구역을 만들어라. 없으면 1,000제곱미터마다 만들어라. 뭐 이런 것들이 법규 위주예요. 빨간불이 들어오면 쓰고 파란불이 들어오면 가도 된다 하는 게 법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잘 알려진 위험에 대해서 굉장히 유효해요. 간단하니까. 그 다음에 기준을 만들어주면 지키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나 공정이 복잡하고 이 사고가 나는 메커니즘이 아직 정확하게 확인이 안 돼. 앞쪽으로 들어와서 앉으세요. 확인이 안 된 그런 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일률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갖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데들은 뭘 하냐면은 위험성 평가를 해서 뭐 언오프 개념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테크니컬 세이프티에서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파이어 프로텍션이고 우리가 그런 것을 하고 있다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번역을 소방이라고 해버려가지고 다 불 끄는 걸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하도 답답해서 그런 쪽에 관여를 안 하다가 하도 그 신문시장에서 제천에서 불나갖고 사람 죽고 그 다음에 또 저기 밀양에서 불나갖고 사람 죽고 한 거 갖고 갑론을박하면서 무슨 뭐 이거 방독면을 쓰고 대피를 하게끔 해라 무슨 뭐라 해서 이게 대부분 다 그게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제조업체들이 회사들이 끼어가지고 지네들 물건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세상에 방독면 쓰고 대피하는 데들은 별랑 없습니다. 건물에서는. 물론 석화, 그러니까 페트로케미칼이나 이런 데서는 한 5분이나 10분 동안 숨 쉴 수 있는 간략한 걸 쓰고, 왜냐면 거긴 독성가스가 노출되면 사람들이 다치니까 그런 걸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123층이 됐든 7층이 됐든 화재가 나면은 특별 피난 계단까지만 가면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각 층마다 피난 계단이 다 있잖아요. 연결된 게. 그럼 거기까지 가는 거리를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날 내가 살던 데는 어디가 뭐가 있는지 뻔히 아니까 좀 길이를 늘려줘요. 최대 피난 거리라고 maximum travel distance가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이 소방이라는 거에 집착해서 우리나라가 되는데, 사실은 건축 안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에서 사용하는 NFPA 101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큐펀트의 타입에 따라서 maximum travel distance를 주는 거고, 사람이 몇 명 있느냐에 따라서 피난구가 몇 개 있어야 되느냐 하는 이그레스 캐퍼시티가 결정되는 건데, 지금 우리 건축 쪽의 화재 안전 쪽에서는 거의 없어요.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40m, 50m 두 가지밖에 없고, 그 다음에 피난로의 구성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방이라는 트랩에 들어가지 말라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파이어 프로텍션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플랜트 레이아웃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다 이번 강의에서 소개는 다 됩니다. 여러분들이 3일 동안에 엑스퍼트를 만들어 드릴 수는 없고, 이 소방에 뭐가 있고 그런 내용을 찾으려면 어딜 가서 찾으면 되느냐 하는 그런 정도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면 성공이라고 봐요, 저는. 프로텍션이라는 것은 뭐냐? 제가 이거를 방호라고 얘기를 해요. 프로텍션은 예방과 프리벤션과
미티게이션을 합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건 리스크 개념하고도 같습니다. 리스크는 프리퀀시의 사고가 날 확률에다가 프리퀀시에다가 시베리티를 곱해준 거거든요. 아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들리네. 사고가 일어나는 확률과 사고가 일어났을 때 크기를 곱해주는 건데, 여기에 프리퀀시는 예방하고 관련이 있고 시베리티는 미티게이션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장에 가면은 방유제라는 게 있잖아요. 탱크 주위에 방유제, 다이크라는 게 있어요. 그 방유제의 역할은 뭐예요? 방유제는 프리벤션이에요, 미티게이션이. 자, 일단 석유화학 공장에서 사고의 그 첫 번째 이니시에이팅 이벤트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 하이드로카본 위험물질, 하자더스 머티리얼을 어떤 용기 내에서 빠져나오는 거를 우리는 초기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탱크에서 샜으면 뭐 바로 불이 붙을 수도 있고 딜레이드 이그니션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로 불이 붙든 안 붙든 간에 얘가 막 다이크라는 게 없으면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 사고의 크기를 줄여준다 하는 개념에서 보면은 미티게이션이 맞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하우스키핑을 잘해. 이거는 뭐예요? 프리벤션이죠? 사고 안 나게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갖고 우리는 파이어 프로텍션을 하는 거지 파이어 미티게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불을 끄는 거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이게 전체적인 거를 우리가 같이 하는 겁니다.